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12년 기다렸습니다. 그러셨어요? 저희 집에 그 대통령 아리를 앓고 있는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 때문에 왔습니다. 이 여성이 대통령아리 하는 남자에 대해 말할 때만 해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사정을 알고 나니 이재명 대통령마저 먹먹해졌는데요. 미팅 한다고 했을 때 A4 5장을 썼고 선정됐을 때 3장을 썼고 오늘 한 장입니다. 대통령이 3분만 들어주실 수 있겠죠? 제가 더 빨리 줄여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라산 둘레길에서 남편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김영숙입니다. 제 남편은 한때 세월호 의인, 파란바지 의인으로 불렸던 김동수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남편은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이 많은 사람을 구조했지만 그날의 기억에 갇힌 채 지금까지도 극심한 트라우마로 자해와 입터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약에 의지해 겨우 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에 대해 사람들은 살아 돌아왔으니 된 거 아니냐, 또 어떤 이들은 이미 보상을 다 받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큰딸은 운국구조사 군무원으로, 작은 딸은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진 결과 큰딸은 림프전이를 동반한 유방암 판정을 받아 힘든 치료 과정을 마쳤지만 지금은 뼈로 전이된 상태이며, 작은 딸은 갑상선암 진단 이후 태중의 아이를 잇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딸은 자신의 고통보다 아버지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왔습니다. 2014년 4월 16일 해경동 구조 인력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남편은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몸을 바쳐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럼에도 구조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죄책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무 수행 중이 아니므로 국가 유공조는 될 수 없다고 해서 의상자 신청을 했고 2번의 신청 끝에 의상자 5등급 인정을 받았습니다. 트라우마 사례로는 처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저희 가족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의상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며 남편은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통령님, 남편은 단지 눈앞에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구조한 사람보다 살려달라 외치던 사람들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남아 남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참사 이전에는 평범했던 저희 가족이 오히려 사람을 구조한 이후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딸 바보 아빠 동수 씨는 자신 때문에 딸들이 아프다고 자책하고, 아빠 바보 딸들은 아버지를 걱정하느라 치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이 고통을 이해하고 최소한 김동수 당신은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남편이 좌절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서 제도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세월호 12주기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오지만 남편은 갈 곳이 없어 스스로 3평짜리 컨테이너를 마련해 기억 공간을 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로 희생된 이들을 충분히 추모하되 지옥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 홀 어느 세월호 생존 이야기가 출간되었고, 다큐멘터리 이어달리기가 작년 부산영화제를 시작으로 올해 서울인권영화제에서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한 남자를 지켜내기 위해 저희 세 식구가 고군분투하며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달려주고 계십니다. 대통령님께서 그 마지막 주자가 되어 결승 테이프를 끊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언젠가 제 남편 김동수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제 남편에게 장하다, 고생 많았다고 한마디 건네주신다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의인의 삶이 불행이 아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의인들이 한국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구조를 했던 김동수 씨. 이미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잊혀졌지만 그와 가족들은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트라우마가 너무 힘들어서 잘못된 판단까지 했었던 김동수 씨가 이제는 모든 걸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구조에 앞장섰던 김씨. 사람들은 그런 김씨를 파란 바지의 의인, 구조 영웅으로 불렀습니다. 생존 학생들은 물론 멀리 미국에서도 김씨에게 편지를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정작 김씨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던 김씨였지만 갑자기 몸 곳곳에 이유 없는 통증을 호소하고 간단한 일을 하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마음도 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온종일 집안에서만 머무는 일도 많아진 김씨.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빠듯한 월급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도맡아야 했던 아내, 그나마 세월호 긴급 생계비로 지원되던 100여만 원의 지원금마저 지난해 12월에 끊기면서 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든든한 가장이었던 김 씨가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걸까? 취재팀은 오랜 기다림 끝에 김 씨를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김 씨는 많이 안정을 찾은 듯 했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며 말문을 열기 시작한 김 씨. 김 씨의 머릿속을 여전히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건 세월호 참사 그날의 악몽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없죠. 당연히 죄인이죠. 저는 근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그냥 처음 빠져나온 거잖아요. 살아나온 거잖아요. 아비 귀환의 현장에서 겪은 정신적 충격과 눈앞에서 구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그래도 가장이기 때문에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오려 애써봤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혼란과 함께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은 김 씨 가족을 더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생계수단이었던 화물차는 세월호와 함께 바다에 빠져버렸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 이곳저곳을 찾아다녀도 돌아온 대답은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생계가 달린 절박한 문제였지만 오히려 세월호 의인이 돈을 바란다는 악성 댓글에까지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날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했던 선장, 선원들과 달리 마지막까지 남아 승객들을 구했던 생존자가 있습니다. 파란 바지 의인으로 불리는 김동수 씨입니다. 김 씨 역시 트라우마와 싸우면서 고통스러운 10년을 보냈습니다. 신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매주 타는 배였지만 그날따라 불안했습니다. 제주와 인천을 오가는 화물을 싣고 가는 길. 이렇게 다 뿌영이 요 앞에까지 다 전체가 1km도 안 보이고 몇백 메다 보이는데 출항을 할 거라고. 안개는 짙었고 화물칸 안은 트럭과 컨테이너가 무질서하게 엉켰습니다. 타면 안 되는 배였습니다. 그날 인천항을 떠난 배는 세월호가 유일했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예고 없이 배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가 휙 돌면서 그냥 나는 바다 쪽으로 굴러떨어져서 승객들은 몰랐지만 김 씨는 나가야 산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형님 아시 빨리 너네 다 나가 가라고 빨리. 우리 나가 있어야 구조될 거니까. 배는 빠른 속도로 기울었고 수미터 절벽이 생겼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을 믿은 아이들은 미끄러지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자판기가 하늘에 매달려 있고 3층 바닥에는 막 다친 사람들이 막 나들려 있고. 배 밖으로 기어나왔지만 혼자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학생들이 아저씨 물 차오르면 나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소방호스로 몸을 묶고 아이들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20명 넘게 구했습니다. 산 사람들이 그냥 이런 창문 그 배 아래 유리창에서 깔아진 거 봤고 학생은 책상 막 깨면서 나오려고 하지. 구조선과 헬기가 다가왔지만 수색대원은 배 안으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했고 절망했습니다. 옮기지 않고 위에서만 손만 잡는 거예요. 아픈지도 몰랐는데 어깨와 손가락 신경이 망가졌습니다. 겨우 무트로 나왔더니 보성과 울음소리가 뒤섞인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보다 두고 온 눈빛들이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학생들이 그 눈망울까지도 다 기억해요. 일반인 그 나이 드신 분들 거대하면서 먼저 나가라고 하신 저는 그 메아리까지 다 있어요. 고향 제주로 돌아간 뒤 예전의 삶은 사라졌습니다. 마라톤이 취미였던 다정한 가장은 이제 없습니다. 트라우마가 남았고 수시로 스스로를 해쳤습니다. 그 청문회 갔는데 또 앉아서 또 변명하고 그 다음에 해경 그 높은 놈도 거기서 계속 변명. 그때는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자주 경찰서에 잡혀가고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폐쇄병동에 제발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진짜 남편을 좀 범죄자 취급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이 아파서 저렇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럴까.